선배님,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요즘에 집값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잔치다. 그리고 보통 중소기업 저희 청년들은 이제 연봉이 뭐 5천만 원 내외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비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막 10억 넘어가니까 네. 그러면 사실 연봉을 아무리 절약하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이전 세대가 막 이렇게 집값을 더 올려놓은 것만 갖고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네.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려워진 세대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저희 윗세대인 선배님으로서 어떻게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거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젊은 우리 구독자분들 다 떠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제가 20대 때 똑같이 고민하던 거예요. 선배님 20대 때도 이전 세대들의 집값 올려놨다고 네. 원망했나요? 똑같아요. 지금 아까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셨고 네. 집값은 되게 비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집을 샀던 그 시기가 97년, 98년 아마 요때일 거예요. 제가 그때 나름대로 대기업을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처음에 입사할 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았어요. 네. 근데 일반 연봉이 제가 아까 5천만 원 평균 정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일반 회사 평균 연봉이 1,800이었어요. 그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집값이 한 10배 됐나요? 그렇죠. 마침 또 IMF 직후라 떨어져서 그렇지 IMF 전으로 말하면 딱 10배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게 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기는 했는데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집 살 정도로 집값이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슬프게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월급을 모아서 한 10몇 년이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지금 근데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 사실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도 못 사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요. 저 때도 하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도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신 선배 너는 어떻게 샀니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얘기는 까딱 잘못하면 사람을 부정적인 굴레 속으로 다 밀어넣는 내용들이에요. 네, 약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예, 느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고착화시켜버리게끔 하면은 그게 양극화를 만들어버려요. 누구는 부자가 되는데 누구는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월급을 넣어놓고 밥도 안 사먹고 숨만 쉬고 10년이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제가 집을 살 때를 보니까 대출 끼고 뭐고 하니까 회사 입사한 지 한 2, 3년 만에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전세 끼고 또 기타 다른 방식으로 또는 분양을 받으니까 계약금만 내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방법이 있더라.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왜 선배님 시대에서 우리 먹을 걸 다 뺏어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나이가 70년생이거든요. 개띠예요. 네. 근데 제가 왜 70년 개띠를 표현했냐면 우리 그 이전 세대를 표현할 때 보게 되면 58년 개띠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8년 개띠가 산업화 세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젊었을 때 58년 개띠가 그때 한 40 몇 살 뭐 이때쯤 아니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20대였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저 58년 개띠 세대들이 산업화한다고 다 갖다 먹었어 라고 저도 불만을 토로했던 세대거든요. 그냥 그거는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과 그 윗세대들의 어떤 갈등일까요? 갈등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부정적인 프레임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깨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막상 해보니까 그 70년 개떼들이 그래서 다 지금 집 못 사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살고 있나? 지금 나름대로 20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질투하고 있잖아요. 쟤네들이 다 가져갔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세대 수가 제일 많아요. 쪽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근데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쟁률이 제일 심했던 세대야.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 세대에 그랬다고 해서 다음 세대까지 그 고통을 물려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거 같아요. 어떤 세대에서든 빈자와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불평등한 구조가 있는 거는 맞죠? 네.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평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 이전 세대에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했으며 이번 세대에 나랑 동일하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나랑 같은 또래 중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가는 거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시장의 양극화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것도 핑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전 세대한테 떠넘기는 것도 저도 떠넘겨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네. 핑계이더라. 맞습니다.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요즘 우리 세대에는 사실 새롭게 부자로 떠오른 기술이랄까? 새로운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네. 코인 이런 거. 이전 세대 분들은 없었던 아이템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또 부자가 됐다는 또래들을 책에서만 봤지만 저는 저희 세대 때는 떠오르는 게 그 당시에 처음 등장한 게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돈 번 부자들이 만들어졌겠죠. 저도 요즘에 나타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다음번엔 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매 새로운 세대에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타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정적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후퇴를 만드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얘기하고 사시죠, 함께. 재테크 신선배. 그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부동산을 이제 관심 가진 지가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상승장만 좀 보다 보니까 양극화가 엄청 심한 것 같다. 서울숲 그 앞에 트리마젠가요? 그 아파트가 몇십억이다. 그게 약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인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아파트 가격이 말이 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양극화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양극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당연해요, 이게?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시점에 예를 들어서 그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유행을 따라와서 그걸 보통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표현하거든요. 수요의 증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관심 없던 사람들은 또다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근데도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 그게- 선배님 시절에는 이렇게 심하진 않았지. 아니, 똑같아요. 아니, 물론 저도 옛날에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도 지금 똑같이 옆에 앉아서 발끈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래도 몇 년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극화라는 게 계속되진 않더라.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전문 용어로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이든 언론이든 기타 또 다른 곳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부동산으로 말하게 되면 강남만 오르는, 서울만 오르는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똘똘한 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다 서울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최근 들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 똘똘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사회 구조가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정 자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건 좀 문제야, 이거는 뭔가 바꿔야 되라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 대안이 또다시 올라가면서 네. 또 거기에 수요가 붙으니까 올라가면서 그 벌어졌던 양극화가 메워지면서 적당하게 맞춰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위에 너무 비싼 거 좀 내려가고 네. 밑에선 좀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부동산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부동산으로 아주 극명하게 경험했거든요. 지금 똘똘한 채가 지금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고스란히 2006년에서 8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인터넷을 쳐보면 그때 이 똘똘한 채라는 얘기가 난리가 나 있었어요. 다들 글로만 몰려서 네, 똘똘한 양극화가 채. 심하다. 근데 물론 그때는 똘똘한 채라는 게 규제 때문에 그런 거지만 서울, 강남이거나 당시에는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게 중대형 아파트였어요. 요즘은 서울이지만 네. 중대형 아파트가 똘똘한 채라고 해서 되게 많이 막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때의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블세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그때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채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 201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은요, 정부가 누르던 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 풀어주고 사람들도 자꾸 너무 비싸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갔느냐, 다주택자 규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똘똘한 채가 비싸니까 똘똘한 채는 떨어지고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지? 그때부터 유행한 게 소형 아파트예요. 그러면서 강남에 있는 집, 소형 아파트가 네. 외곽에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 같은 곳, 서울 같은 곳, 신도시 같은 곳이 엄청 오르는데 그 중대형 아파트가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곽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오르네? 그래서 또다시 비슷해지는 상황. 이것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비슷해지면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또 올라가가지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집값이 비싸진다는 얘기고 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월급이 올라갔거나 기타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생각해보면 내 월급도 올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또 용서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평불만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을 풀어야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뭐냐면 상향 평준화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네, 그게 맞는 거지. 지금은 다들 뒷다리 잡는 거잖아요. 네. 너무 사회 현상하고 진짜 이게 다 연결이 연결이 있어가지고 다돼 있어서.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만약 선배님께서 정책 입안자라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내시는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 선배님께서는 어떤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